홍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의 기술 제5강 기타 민사재판 진행의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4강까지 각각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 5강에서는 나머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모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소, 그러니까 제1심 판결이 끝나고 2심으로 올라가는 게 항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올라가는 게 상고이죠. 상소할 경우에 결과 번복이 얼마나 되느냐,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번복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알고 싶은 주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가 작다고 작은 소송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가압류에서 밀행성이라는 것은 몰래 덮쳐야 되는 것이죠. 가압류는 모르게, 채무자 모르게. 그리고 각하 기각도 당할 줄 알아야 변호사이다 라는 점. 변호사들은 변호사 되기 전까지는 정답을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각하를 당한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때로는 각하도 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항상 유효타만 때립니까? 때로는 나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한 펀치를 상대방한테 날리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강펀치를 날리기 위해서는 잔펀치는 때로는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단 한 번도 기각과 각하를 당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장타자, 홈런타자도 때로는 삼진 아웃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각오로 휘둘러야 언젠가 큰 장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기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할 줄 알아야 되고요. 소송비용 확정, 그리고 재판 문화의 변경, 조정의 문제, 그리고 의무조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개요를 보시면, 자, 왼쪽에 보전 절차, 중간에 본안, 집행. 보전, 본안, 집행으로 나눠지죠. 이 본안 절차는 1심, 2심, 3심, 3심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3심까지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1심에서 끝날 때 있고, 2심에서 끝날 때 있고, 왼쪽에 보전 절차를 보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 집행은요, 금전, 채권,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압류 절차 또는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죠. 이걸 잘해야 됩니다. 로스쿨이나에서는 이제 본안에 관해서 주로 배우지 가압류, 가처분과 집행에서는 잘 못 배웁니다. 그러나 이 양쪽의 틀, 일단 소송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하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을 해서 끝까지 돈을 받아내는 거, 명도를 시키는 거, 끝마무리까지 잘 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소송의 목적은 이 집행이 목적입니다. 우리 집행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실컷 본안에서 승소했는데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본안에서 승소했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 아예 없으면 괜히 헛짓을 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보전 처분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묶어두어야 됩니다. 상소시 결과 번복의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심 행정특허 가정회생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민형사 합의부 단독, 고등법원 지법 본원 합의부 이렇게 넘어가죠. 자, 이때 제1심은 6개월에서 8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리고, 2심 고등법원도 6개월에서 약 8개월 걸리고요. 대법원은 4개월 내에 상고심리 불속행 기각을 당하지 않으면 본안으로 넘어가고, 본안 넘어가면 뭐 곧바로 상고 기각이 나오는 수도 있지만 통상 한 1년 정도, 길면 1년 반까지 갑니다. 1년 반 정도 가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특수하고 정치적 사건은 5년, 6년에 가는 수도 있고, 그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친다라는 사건들은 3, 4년 묵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번복이 얼마나 되느냐, 생각보다 많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도 승소할까요? 자, 1심에서 승소를 아주 가볍게 이겼어요. 자, 2심에서 그대로 유지될까요? 방심하면 그대로 당합니다. 자,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심에서 이겼어요. 2심에서 좀 방심하다가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심? 거의 끝입니다. 2심에서 3심 올라갔을 때 3심에서 2심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요, 매우 적어요. 매우 적어요.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자,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가능성 매우 적어요. 근데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갔을 때 결론이 바뀔 가능성 꽤나 됩니다. 꽤나.
한 30% 이상 된다고 봅니다. 30% 이상. 30%의 비율이라는 것은 매우 큰 비율이에요. 3번 했을 때 한 번 바뀐다는 얘기예요. 변호사가 60건을 처리했을 때 20건이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승패가 뒤집힌 것도 있지만 일부 승소, 여기서 전면 승소했는데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바뀌는 경우, 이것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많이 바뀝니다. 1심에서 2심은요, 한 30% 정도 바뀌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심에서 3심은요, 거의 안 바뀌죠. 한 3%, 4%, 5%나 바뀔까 말까.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이나 상고 기각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2심이 최종심이에요. 사실상 제2심, 항소심이 최종심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방심하면 최종심에서 끝납니다. 그냥 여기서 패소하면 상고심에서는 그 길로 그냥 그냥 확정됩니다. 그렇게 보면 항소심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항소심을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야말로 그냥 자살골이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가 열심히 해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대충 하면 이기겠지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패소를 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통하죠. 1심 변호사는 또 얼마나 더 원통하겠습니까? 1심 변호사 열심히 이겨놨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이런 경우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심보다 항소심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법원에서는 제1심 최초 1심 법원의 심리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의를 내걸고 아주 치밀한 심리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의외로 2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심에서 이겼다, 졌다고 방심하면 2심에서 뒤집히고 여기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1심에서 전면 승소, 전부 패소 또는 1심에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나왔는데 2심은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없었던 무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곧 항소심의 판사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판사님들이 있고 1심에서 나온 그 결론에다가 추가할 주장과 증거가 없으면 그냥 재판을 1회 변론기일에 끝내는 그런 판사님도 계십니다. 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과 증거를 내밀면 항소심에서 아주 진지하게 다시 소송을 논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2심이 최종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결승이에요. 여기는 예선전입니다. 제1심. 항소심이 결승전이라고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결승을 굳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몇 달 걸립니까? 몇 개월 걸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1심에서 몇 개월 걸리나요? 저는 그러면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요? 좀 더 당길 수 없어요? 한 4달 만에 안 끝납니까? 4달 만에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4달 만에 끝난다고 하는 변호사는 사기꾼이죠. 어쨌건 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변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1심도 열심히 하고 2심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번복 비율 생각보다 높다.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약 20% 정도, 조정 권유나 항소 일부 인용 등으로 일부 조정되는 경우는 20%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약 50%입니다. 그대로 유지되는 게 50%라면 바뀌는 게 약 20%이고 완전히 중간에 대충 조정이 어설프게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또한 좀 있고, 그래서 약 40~5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1심의 결정이 뒤바뀌어요. 조금 변형이 됩니다. 유지되는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방심할 만한 비율은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그냥 반반.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1심에서 어설프게 이겨서 가면 방심을 해서 2심 항소심에서 허탈하게 번복됩니다. 그러면 3심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 항소심이 결승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재판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자, 상상도 못했던 판결 결과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정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 아니, 어떻게 그런 판결이 있지? 정말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판결.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런 판결요, 100건에 한두 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7명인 소형 로펌을 이끌고 있는데 한 300건 이상 진행합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1%라고 하면 300건이면 3건입니다. 1년에 3건 정도가 황당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큰일 났다, 어떻게 의뢰인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라는 판결. 또 한 6건 정도, 한 10건 정도 나와요. 한 달에 한 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로서는, 저희 법원에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큰일 났다, 야 이거 항소심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의뢰인 볼 면목이 없다. 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야,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지, 야 우리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겼다 라는 판결이 있어요. 상대방은 울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판결이 있나 울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실수했을 판결일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도 전혀 예상 못했던 법조문에 숨어있는 그런 내용이 끄집어 나와내져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맞아, 이게 있을 수 있지 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전 속에서 이게 숨어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킨 사례가 뭐냐면요,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매, 부동산 매매가 강제로 매매를 당해요. 매매를 당하면, 자, 재건축 조합이 당신의 물건을 강제로 취득합니다. 강제로 취득할 때 이 사람은 내 물건을 좀 더 비싸게 받고 싶어요. 비싸게 받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있죠. 매매 이행 제공을 합니다. 어차피 사갈 거지, 당신 어차피 사갈 거야. 좋아, 차라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자, 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와 인감증명 도장 다 찍어놨어. 여기 있어, 가져가. 이행 제공을 합니다. 이행 제공을 하고, 그리고 돈 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이게 민법에서 동시행위 항변인데, 동시행위 항변을, 상대방의 항변을 깨뜨리고 나의 이행 제공을 완전히 하고, 자, 나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당신은 돈 빨리 주세요. 그 상대방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의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이행 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줄 의무가 생기고 이행지체 상태에 빠집니다. 이행지체 상태에 빠지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소송 도중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15%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20%였어요. 그 15%의 이자를 받아내는 전략을 구사해보자. 어차피 나의 재산은 재건축조합에 뺏긴다. 그럴 바에야 1년에 15% 이자를 받아내면, 저 재건축조합 있지, 사실 나한테 내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 판결만 받아놓고 나중에 가져가려는 심사냐. 그럴 바엔 내가 반소를 내가 때리자. 반소를 하고 이행 제공을 하고 빨리 가져가, 빨리. 여기 서류 다 있으니까 돈 내놔. 자, 15% 이자 가산.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자를 가산시켜서 30%의 이자가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30% 이자면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10억짜리 물건을 2년 뒤에, 2년 동안 소송전이 벌어지죠. 2년 뒤에 3억을 추가해서 받았어요. 이게 과연 되나? 됩니다. 다 반신반의했죠. 변호사들도 이게 될까? 근데 논리적으로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동시행위 항변을 깨뜨렸고, 나는 이행 제공을 했고, 소송상 이행 제공을 했고, 반소를 했습니다.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15% 이자 붙입니다. 붙어요. 실제로 붙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꽤나 됩니다. 이게 되네. 판사님들도 이게 뭐지? 왜 이걸 반소를 하죠? 아니 뭐 이렇고 설명을 하면 그렇군요. 네, 이렇게도 하네요. 예, 이렇게 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면 뭐 잘못된 거 없는데 처음 보는 소송이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질문들을 하죠. 예전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법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사건인데, 의제되는 사건에서 통상 조합만이 소송을 해서 뺏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이거 물건 가져가서 인수청구권을 행사해 빨리 가져가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분이 왜 소송을 제기했죠? 조합이 알아서 소송을 할 텐데 그때 가서 기다렸다 파시지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성급하게 물건을 파십니까? 아니 이게 뭐 잘못됐나요? 뭐가 문제죠?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가 됐는데요. 아 예. 또 감정평가사가 와서 또 막 뭐라고 해요. 뭐 이런 소송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되죠?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 지금부터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법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과연 받아냈어요. 받아냈더니 이자가 엄청 붙었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이런 소송이 다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얘기했냐? 황당한 결과. 그쪽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예요. 황당한 결과. 15% 이자를요, 저희가 3년, 4년, 5년치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5년 15% 이자 붙이면요, 75%입니다. 원금의 75%가 붙어요. 더블이 됩니다. 예전에는 15%가 아니라 20%였어요. 20% 시절부터 저희가 이행 제공을 하거나 뭔가 청구를 해뒀어요. 15% 20% 붙었어요. 그 이자가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이런 게 붙나? 의뢰인들도 믿지를 않아요.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자가 커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조합하고 합의한 데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돼요. 그게 이제 저 상대방으로서는 황당한 결과를 얻었겠죠. 하지만 이건 다 근거가 있는 것이었고. 자, 황당한 결과를 받을 사건에서는 2%입니다. 1년에 저희는 300건인데 6건입니다. 2달에 1건 정도 황당합니다. 이게 황당한 게 판사분이 실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변호사가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까지는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이렇습니다. 법조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못 받는다. 황당한 사건이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대법원 판례? 이게 대법원이 판결한 거야? 선언한 거야? 대법원의 정책이야?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요. 1년에 몇 건씩 생겨요. 아마 그거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그거는 이제 전 법조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사건이었는데 전 법조계뿐만 아니라 그냥 그 소소한 소사이어티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은 꽤나 됩니다. 그런 사건들은 1년에 1, 2%씩 발생합니다. 그게 좀 잘못된 판결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우리를 충격을 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그게 뭐 가끔 그러지 뭐 별거 있겠어요. 하지만 가끔 있는 일들이 우리의 상태를 굉장히 변화시켜요. 우리가 가끔 뭐 폐병 걸린다, 간암 걸린다. 이거 가끔 발생하죠.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걸리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발생하지만 잘하면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그 대박과 가끔 발생하는 일들이 인간을 성숙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 발생합니다. 방심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상대방을 멘붕에 빠뜨리는 사건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멘붕에 빠질 준비를 하세요. 오늘 또 어떤 사건이 나를 멘붕에 빠지게 할 것인지를 매일매일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오늘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사님이 나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릴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재판부에 계시는 판사분들께서는 뭐 그런 판사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잘 모르세요. 30년 재판정에 있어도 본인은 본인 재판만 하시니까 잘 몰라요. 근데 변호사들은 수많은 판사를 대한민국 법정에 있는 모든 판사분들 다 뵙고 다니니까 참 특이하신 분들도 만나게 돼요. 오늘 저분 왜 이러시지? 별일 다 있습니다. 그 황당한 사건들이 우리를 정말 치명타를 줍니다. 대충 해도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속가가 작다고 하여 대충 해도 되는 사건은 없어요. 자, 제가 정말로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너무 제가 이제 저랑 뭐 지인이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2천만 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35살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냥 조그만한 직장인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은요. 저에게 있어서 2억, 3억,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정말 피눈물 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그 사건을 제가 처리하자니 참 부담스럽고 수임료도 많이 받기 힘들고 그래서 다른 분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신참 변호사님한테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신참이라서 그분이 약간의 실수를 하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소개시켜주고 나서 야, 뭐 사람 잘못 소개시켜주면 뺨이 석대라더니 제가 밤잠을 못 자겠어요. 아유, 그분들 저한테 미안해하고 수임료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자, 그걸 의뢰받은 신참 변호사님은 저를 볼 낯이 없고 저는 그 저의 지인에 대해서 볼 낯이 없고 지인은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받냐 했더니 막 머리 아프고 저는 김양훈 변호사님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소개시켰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고 미칠 노릇이에요. 그분은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해서 4년을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40대 중반의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약 3억 4억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10억 20억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처리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입이 바짝바짝 탑니다. 30대 초반에 2천만 원 너무너무 큰 돈인데 정말 저로도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건도 다 눈, 코, 입이 다 달렸어요. 아무리 작은 애도 이 눈, 코, 입이 다 달리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대충 해도 되는 사건은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금 느꼈고, 둘째 정말 속이 잘못했다가 뺨 맞을 일이다 라는 거 느꼈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압류의 밀행성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채무자가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럼 채무자가 집주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3천에서 한 4,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달라고 제가 신참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가압류는 몰래 해야 됩니다. 몰래 해야 되는데 이 신참 변호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압류 신청서를 쓰고 또한 본안으로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또 썼어요. 2개를 썼어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급명령도 썼나요? 그랬더니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지급명령까지 같이 해야 판사로서는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진정으로 이 돈을 받아낼 욕심과 욕망이 있구나. 본안소송까지 제기했구나. 정말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목적이네. 가압류만 딱 해놓고 본안소송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남의 재산 묶어놓고 나몰라라.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구나. 가압류를 하면 본안소송을 좀 이어서 해야 될 것이 요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송을 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같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요. 좀 이상하네. 가압류를 다 끝내고 본안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급명령과 가압류 신청서를 넣었는데 지급명령이 먼저 채무자에게 도달했어요. 채무자는 딱 보고 이거 뭐야? 소송이 들어왔네? 그럼 지급명령장을 들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보여줬겠죠. 이건 뭡니까? 당신한테 소송 들어왔네요. 뭐 압류당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직 압류 안 되겠는데요? 집주인한테 연락해보세요. 전화해도 무슨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곧 있으면요 그 당신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압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빨리 이사 가거나 그걸 빼버리세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딴 데 양도해버리시거나 딴 데 처분해버리세요 라고 상담을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소송 들어왔네요. 빨리 재산을 다 숨겨버리세요. 안 보이게 라고 저는 조언을 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뭔가 소동이 벌어졌는지 이사를 간다는 등 주소 변경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사를 갔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준 그 사람도 이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니, 가압류를 딱 해서 재산을 묶어놓고 집주인한테, 제3채무자인 집주인한테 이거는 그 채무자한테 주지 마세요. 채권자인 내가 뺏어갈 거니까 주지 마세요라고 딱 찜을 해놓고 그래놓고 지급명령을 송달을 시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먼저 도달하니까 이 채무자로서는 빨리 이삿짐을 빼버리고 집주인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한 것이죠. 과연 그 돈을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안 받아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분할 수 있죠. 딴 사람한테 채권 양도를 해버리는 거죠. 채권 양도를 빨리 해버리고 내용 증명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다 해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사회행위이고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재산이 도망갔잖아요. 사회행위 취소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강제집행 면탈죄 그 사람을 형사처벌 한들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돈을 먼저 받는 게 목적인데. 자, 그래서 가압류는 몰래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망각하고 지급명령, 본안소송이 먼저 도달하게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처분해버리는 등의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지급명령서를 좀 본안소송을 넣어야지 이게 가압류의 모양이 난다는 거죠. 이 가압류 보면 신청할 때 신청 진술서에 보면 맨 뒤에 본안 신청했나요? 뭐 다른 데 가압류 했나요? 라고 이렇게 쓰는 란이 있어요. 란이 거기에도 채우게 되어 있고 본안 소송을 좀 해두면은 진정한 소송 제기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좀 약간의 모양이 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초보 변호사지만 사실은 법조에서 약간 활동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야 뭐 알겠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지급명령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까지 일찍 도달할 줄 몰랐대요. 아니 일찍 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통상 안 그랬거든요. 통상 안 그랬다는 얘기는 특별한 경우에 빨리 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팁을 알려줬죠. 그런 때는 말이죠. 판사한테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죠. 사건 번호를 따서 거기 가압류 진술서 밑에다 쓰고 싶죠. 예, 쓰세요. 다만 피고의 주소지를 번지수를 틀리게 쓰세요. 피고의 주소를 235번지를 236번지라고 쓰세요. 일부러 오타를 내시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수취인 부재니 뭔가 주소불명으로 삥삥삥삥 돌아다니다가 다시 송달보고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정명령이 나와요. 주소보정하라고. 주소보정을 또 하세요. 그렇게 해서 법원을 약을 올린 다음에 가압류 신청서 도달하면 그제서야 진정한 주소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 효과가 다 달성됐죠? 지급명령 신청에서 본안 사건번호 떴죠? 본안소송 제기했다는 건 판사한테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채무자한테는 도달 안 했어요. 채무자는 몰라요. 자기를 찾아서 뭔가 우체국 집배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몰라, 자기는. 근데 우리는 본안소송 제기했고 판사는 알고 그러면 가압류 신청도 먼저 도달하고 결정문 도달하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을 도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기술은 한 10년 돼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몰랐죠. 이런 정말 저만의 독특한 이런 또 노하우가 몇 가지 있는데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가끔 직원분들께서 잘 써야 될 그 피고의 주소지를 진짜 오타 나가지고 소송이 진행이 안 돼. 도대체 한 2달 뒤에 보니까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나 봤더니 직원이 오타를 내가지고 이게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빨리 도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잘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담인데 소송문 소장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고의 주소지예요. 주소지하고 둘째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을 뭐 서울 북부로 해야 되는 서울 동부로 했을 경우 이런 경우 사건이 엄청나게 늦어져요. 삥삥삥삥 관할 잡아 돌려요. 관할 이관될 때 한참 걸립니다. 일부러 하는 수도 있겠지만 실수로 하면요 한참 관할 잘 써야 되고 피고의 주소지를 잘 써야 되고 피고 넣을 사람을 꼭 집어넣어야 돼. 피고 추가는 안 되니까 피고 넣을 때는 다 넣어요. 웬만한 피고는 일단 싸그리 다 잡아넣어야 돼. 이 사람을 피고로 삼을까 말까 애매하면 다 쓸어 넣어요. 애매하면 다 쓸어 놓고 나중에 취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대충 피고 한두 명만 잡고 나중에 피고를 추가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장 제출할 때는 피고를 숫자를 잘 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피고 다 집어넣고 피고 주소지 잘 써야 되고 관할 잘 쓰고 그리고 청구 취지를 합의관할로 할지 사무관할로 할지 이 정도를 잘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요 보완하면 됩니다. 자, 이런 가압류의 밀행수마 관련한 실수를 저질렀다. 소가 2천만 원짜리에 대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엄청난 컴플레인에 시달리고요. 요즘은요 의뢰인들 다 바뀌었어요. 소송 겁니다. 그 변호사한테. 진짜예요. 나 이거 소송 걸까요? 이 소송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잖아요. 도대체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 애매하죠? 그래서 소송 걸어요. 요새 민사소송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채권자가 자기가 손해를 받는지 여부와 손해를 받았으면 그 액수까지 다 끝장을 맞춰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민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액수가 증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당한 액수를 재량껏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런 조항도 생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즘은요 소송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심지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소개해준 그 사람한테 소송 걸라고 한 그런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한 300이라도 청구하라고요.
그리고 실제 소송 거는 사람들 있습니다. 소송 걸까요? 자, 요새 의뢰인들 무섭습니다. 소송 걸어버립니다. 변호사한테. 예, 중간에 있는 사람도 힘들면 소송 걸라고 하세요. 합니다. 자, 각하 기각도 과감히 당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 로펌입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는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청구 취지를 쓴 그 내용 그대로는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저희가 청구 취지로서 얼마에 인도하라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내용을 까보니까 패소했어요. 내용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로펌의 어서 변호사한테 여기서 우리 패소한 거 다 항소하세요 했더니 그 부분을 빼놓고 항소를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피고가 막 몇 수십 명이고 우리 이 피고들 중에서요 우리가 패소한 분들 다 항소하십시오. 그랬더니 항소장을 딱 들고 왔는데 저도 체크를 미처 못했죠. 아, 예. 여기는 왜 항소 안 하죠? 아, 여기는 저희가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 안 합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청구 취지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패소했어요. 이거 항소하면 됩니까? 청구 취지대로 인용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전부 승소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상 패소했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서 변호사는 전부 승소한 사건은 항소가 안 되고 항소장 각하 또는 항소 기각이 되기 때문에 항소해봐야 안 됩니다,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도 항소를 했어야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 항소를 하면 각하나 기각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각하를 당했어야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각하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각하를 당했어야지. 의뢰인은요 저희들한테 문책을 합니다. 아니, 표면상으로는 전부 승소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패소한 듯이 보이면 그 내용상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항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반인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님 이게 뭐예요? 형식상으로는 승소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걸 바로 잡았어야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고 이거요, 전부 승소한 사건은 항소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따위 말 일반인들은 알아듣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변호사님? 내용에서 졌는데.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내용에서 졌는데, 내용에서 졌으니까 손해를 2억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소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부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만히 그 사건을 보니까 항소에 이익이 있다고도 보여져요. 전부 승소한 사건은 항소에 이익이 없다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우리 사건하고 조금 틀려요. 우리 사건은 항소를 했으면 항소에 이익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애매하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서 변호사한테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항소를 했어야 된다. 항소를 할지 말지 애매한 사건은 항소를 해버려야 돼요. 다 해서 각하를 당하면 각하를 당해야 돼요. 각하를 당해서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각하를 당했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걸 보여줘야 돼요. 병원의 의사가 이것저것 온갖 방법을 다 써봐야 되죠. 아니, 뭐 이걸 하면요, 아스피린은요 뭐 부작용이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부작용이 나발이고 일단 약을 썼어야지 이 사람아, 그런 말을 듣거든요. 이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이 10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이 10억 인정 못합니다, 재판장님. 8억으로 매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8억으로 매매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재판장님이 8억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대금이 깎인 게 아니에요. 근데 재판장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0억의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를 하겠대요. 3억의 임차보증금을 공제를 하니까 7억이 나온대요. 근데 원고가 바보같이 8억에 사겠다고 하니까 8억에 매매를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8억에 매매를 하라고 판결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도는 저 건물 10억짜리 아니니까 8억에 사게 해주세요, 재판장님하고 8억에 청구를 했더니 재판장은 이 물건은 10억인데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니까 7억의 매매가 이루어져야 해. 그런데 원고가 8억에 사겠다고 하니까 8억에 사가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는요, 임차보증금이 3억이 공제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임차보증금 3억을 누가 지급해야 됩니까? 내용으로 보면요, 조합이 8억에 사고 3억도 조합이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임차보증금 우리는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건물만 8억으로 우리가 살 거예요. 임차보증금은 저쪽에서 저쪽 임대인이 내세요 라는 우리의 주장이에요. 완전히 서로 동상이몽인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10억짜리 건물 인정 못합니다. 그 건물의 가치는 8억입니다. 8억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은 이 건물의 가치는 10억인데 임차보증금을 공제하니까 7억이야. 근데 네가 8억에 사겠다고 하니까 8억에 사가시오?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형식상 전부 승소했어요. 근데 내용상은 완전 패소예요. 정말 스트레스 사이드군요. 이거 항소했었어야 합니다. 항소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어서 변호사님께서는 각하당할까봐, 이게 뭡니까? 판사는 위대하신 교수님인데 교수님한테 각하당하면 각하와 기각을 당한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있어서 치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시도했었어야 됩니다. 각하를 당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뒷수습을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고, 관련자는 3억을 우리한테도 청구를 들어왔어요. 또 별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8억을 물어주고 3억의 임차보증금을 또 물어주는, 결국 11억을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코너에 몰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아니 변호사님 왜 이걸 항소심 가서 마무리를 못했습니까? 라는 문책을 할 처지에 처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로 다 끝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어서 변호사는 밤잠을 못 잤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았어요. 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했어야 됐고, 항소장 각하를 당해버렸어야 돼요. 당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 변호사는요, 시도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자, 의뢰인이 우리한테 증거 신청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이거 보나마나 해봐야 증거 신청하면요, 증거 신청 기각당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증거 신청을 해서 기각을 당해버려야 돼요. 봤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증거 신청했는데 판사님이 기각을 했어요. 나 판사한테 무한당했어요. 보여주면은 변호사님 열심히 하셨네요. 최선을 다하셨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납득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판사한테 잘 보이고 판사한테 무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모든 일을 다 해보는 것이고, 변호사가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하와 기각을 당할 따는 당해야 됩니다. 재판은 연수원이나 로스쿨 시험이 아닙니다. 판사는 교수가 아닙니다. 증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신청에서 각종 무한을 당하더라도 그러한 와중에 결정타 한 방만 찾아내면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인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사실조회 막 이런 게 남발되는 걸 참 싫어하시죠. 물론 재판이 쉽게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재감정 이런 거 잘 안 받아주시고, 감정인 소환해서 신문하는 거 잘 안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우기셔야 됩니다. 감정인 소환하십시오. 감정인 이걸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 감정인 불러서 따지겠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하고 사실조회 신청하고, 모든 신청 필요하다 싶으면 다 하십시오. 무한을 당하더라도 하고요. 때로는요, 거의 그에 대해서 기각을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항고도 해야 됩니다. 항고. 필요할 때는 항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사분께서는 가끔 이런 거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내가 원고 대리인 당신의 면을 봐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용상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의외로 좋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타인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선을 다 써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가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꽤나 많습니다. 자, 똑똑한 사무장을 두라? 변호사보다 똑똑한 사무장이 훨씬 더 값어치를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무장과 사무직원은요, 법적인 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 인간으로서 도리와 상식을 아주 자유롭게 상상력을 가지고 발휘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짚어봐요. 그 얘기를 다 듣다 보면 꽤나 일리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 우리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합리적이고 선량한 일반인을 놓아놓고 물어봤을 때 그쪽으로 되게 쏠리면요, 그게 뭔가 우리 직관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합당한 법적 논리를 갖다 마련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사재판에서 배심원이나 참심원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의 그 시대의 시대관념에 맞는 직관과 경험칙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인에게서 얻고 사무장과 사무직원 이런 사람들로도 자유로운 발상을 얻고, 그게 정말 우리의 직권에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 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갑, 을, 병 관련인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최대한 해보게 합니다. 역할극, 상황극.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변호사는 너무 법률에 물들어 있습니다. 법률에 너무 물들지 않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무장, 사무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집단 디스커션을 할 때 변호사들에게 당신 말이야 행정법 시간에 뭐 했어? 그것도 몰라? 행정법에 이런 원칙 있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무화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자꾸 변호사들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의 법적 지식이 짧음에 폭로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항상. 내가 이런 말 하면 집행법 지식이 없다는 것이 폭로되나? 자꾸 막 이래요. 가만히 있자, 이게 뭐였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게끔 법적 지식이 짧다는 것이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게끔 자유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무슨 법상 이런 개념을 끌어당겨서 하면 되겠군요.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현행법상 그걸 뒷받침할 제도가 아직은 없네요. 입법론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 해석론상, 판결상 도입은 좀 어렵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레고놀이다. 주어진 부분만으로 맞출 것인가? 법률가들은 이미 주어진 법률 개념과 판례 법령으로만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행정법, 민법, 형법 각 특별법의 영역에서 주어진 기성품의 레고 부품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넘나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리를 도시정비법으로 차용하거나 건축법에 있는 법리를 이쪽으로 차용하거나 유추적용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물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넘나드는 유추적용을 잘 안 하시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법률에 흠결이 있으면은 유사한 다른 법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타당한 법률을 차용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해석론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거죠. 그런 법률을 넘나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감이가 아니라 과감이네요. 과감히 이종 제품의 부품을 갖다가 끼우거나 맞출 필요가 있고, 신제품을 주문 누구한테 주문하죠? 판사님이 이걸 이럴 때는 신제품으로 만드세요.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 아닌가? 사법의 영역을 넘어가는 월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사법부는 더욱더 보수적으로 사법 소극주의로 그건 입법의 영역이고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라고 떠넘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충분히 커버해낼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걸 국회로 떠넘기면 미로조직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 조직한테 가서 제일 실망하는 게 뭡니까? 이게 딱 갔더니 이건 도로과로 가야 돼. 도로과 갔더니 이건 환경과로 가시죠. 이건 청소과로 가시죠. 지금 뭐야 이거? 애매하죠?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자 이거는 뭐 사회 시간에 배웠죠? 뭐 사회 시간에 자 이거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아무데도 배운 데가 없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떠넘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서 있는 이 주변인은 뭐 어쩌라는 건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끌어다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당해 사건이 지금 펜딩되어 있는 사법부에서 처리해야 되죠. 그게